사람은 왜 세상에서 물러나는가? 이 물음 앞에서 우리는 오랫동안 침묵한다. 대답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혹은 대답해서는 안 될 것 같기 때문이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더 높이 올라가라고, 멈추지 말라고 말해왔다. 그런 세상에서 물러난다는 것은 마치 패배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 나이가 되고 나서야 알게 된다. 물러남이 항상 패배는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물러나는 것이야말로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이라는 것을.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기만의 고요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젊었을 땐 몰랐다. 사람들과 어울리고 무언가를 이루고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다. 그렇게 살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쉬지 않고 달렸다. 멈추면 뒤처질 것 같았고, 혼자 있으면 외로울 것 같았고, 세상에서 잊힐 것 같았다. 그런데 60을 넘기고 70을 바라보면서 문득 깨닫게 된다.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는 물러나는 법도 배워야 한다는 것을. 관계를 정리하는 법도, 세상과 거리를 두는 법도, 조용히 혼자 있는 법도 배워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또 다른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노년이 되면 자연스럽게 많은 것들이 멀어진다. 일터에서 물러나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거나 몸이 불편해져서 만나기 어려워진다. 평생 함께했던 반려자마저 먼저 떠나기도 한다. 그렇게 관계가 하나씩 사라지고, 역할이 하나씩 끝나고, 세상과 나 사이의 연결고리가 점점 느슨해진다. 이런 변화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허망함을 느낀다. 평생 쌓아온 것들이 무너지는 것 같고, 자신이 쓸모 없어진 것 같고, 세상에 남겨진 것 같다고 느낀다. 그래서 더 필사적으로 관계를 붙잡으려 하고,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려 애쓴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다르게 반응한다. 그들은 이 물러남을, 이 고독을 새로운 삶의 시작으로 받아들인다. 세상의 기대와 역할에서 벗어나 비로소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시간으로 받아들인다. 그들은 외롭지만 자유롭고 쓸쓸하지만 평온하다. 오늘 우리가 만날 사람도 그런 선택을 한 사람이다. 500여 년 전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막 시작되던 시절에 살았던 한 남자. 천재라는 소리를 들으며 자랐고 누구보다 앞날이 창창했지만 21살에 모든 것을 버리고 세상 밖으로 걸어 나간 사람. 평생을 떠돌며 살았고 가진 것 없이 죽었지만 그 누구보다 자유로웠던 사람. 그의 이름은 김시스. 호는 매월 땅. 그는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아직도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는 자기만의 기준으로 삶을 바라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가 걸었던 길을 따라가 보자. 그리고 그 끝에서 우리 자신의 길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김시습이 태어난 것은 1435년 세종 17년의 일이었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하기 8년 전의 일이다. 조선은 건국한 지 아직 40년밖에 되지 않은 새로운 나라였다. 유교 이념을 바탕으로 새로운 질서를 세워가던 시기였고 학문과 예술이 꽃피우던 시기였다. 김시습은 그런 시대에 태어났다. 그리고 놀랍도록 빠르게 재능을 드러냈다. 3살에 글을 깨우쳤다고 한다. 5살에는 시를 지었다. 8살에는 이미 한 시를 능숙하게 구사했다. 사람들은 그를 신동이라고 불렀다. 그 소문이 궁궐까지 들어갔다. 세종은 직접 김시습을 불러 시제를 시험했다. 어린 김시습은 임금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시를 지어 올렸다. 세종은 크게 기뻐하며 칭찬했다고 한다. 장차 큰 인물이 되리라. 모두가 그렇게 믿었다. 김시습의 부모도, 선생님들도,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도. 이 아이는 분명 나라의 기둥이 될 것이라고. 높은 벼슬에 올라 왕을 보좌하고 역사에 이름을 남길 것이라고. 하지만 김시습 본인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8살, 10살, 15살의 김시습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기대의 무게를 어떻게 느꼈을까? 사람들이 그에게 바라는 미래가 정작 그 자신이 원하는 미래와 같았을까?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다. 그가 남긴 글에도 그 시절의 마음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짐작할 뿐이다. 천재라는 이름이 때로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모두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를. 젊었을 땐 몰랐지만 이제는 안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사는 삶이 얼마나 힘든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게 된다는 것을. 1455년 김시습이 21살 되던 해였다. 그 해에 조선의 역사를 뒤흔드는 사건이 일어났다. 수양대군이 조카인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올랐다. 세조의 즉위 혹은 계유정난이라고 불리는 사건이다. 권력을 둘러싼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었다. 왕의 숙부가 어린 조카를 끌어내리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반대하는 신하들은 처형되었고 그 가족들까지 화를 입었다. 조선 건국 이래 가장 큰 정치적 혼란이었다. 김시습은 그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그날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읽고 있던 책을 불태웠다고 한다. 유교, 경전들이었다. 평생 공부해온 책들이었다. 그 책들은 인륜과 의의를 말했고 충종과 효시어를 말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땠는가? 임금의 자리는 피로 얼룩졌고 대의명분은 권력 앞에 무너졌다. 김시습은 책을 태운 뒤 집을 나섰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아직 젊었고 재능이 넘쳤고 앞날이 창창했는데 새 임금을 섬기면 되지 않는가? 시대가 바뀌었으면 그 시대에 맞춰 살면 되지 않는가?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듯이. 하지만 김시습은 그럴 수 없었다. 그에게는 굽힐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을 우리는 원칙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자존심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신념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어쩌면 그저 자기 자신에 대한 떳떳함일지도 모른다. 이 나이가 되고 나서야 이해하게 된다. 어떤 선택들은 득과 실을 따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의 영혼이 견딜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라는 것을.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하라고 해도 자신은 그럴 수 없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김시습의 선택은 그런 것이었다. 도망이 아니었다. 회피도 아니었다. 그것은 선택이었다. 세상의 기준을 거부하고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살기로 한 선택이었다. 당신도 그런 순간이 있었는가? 모두가 한 방향으로 가는데 당신만 다른 방향을 택한 순간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만류했지만 그래도 당신은 그 길을 걸어간 순간이. 그 선택을 후회하는가? 아니면 그 선택이 있었기에 지금의 당신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김시습이 집을 나선 뒤 그는 스님이 되었다. 머리를 깎고 산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했다. 미친 중이라는 뜻으로 광객광크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그는 진짜 미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나 또렷하게 깨어 있었다.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 옳지 않다는 것을. 그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하는 것이 진짜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보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떠났다. 한 곳에 머물지 않았다. 금강산에도 갔고 관동 팔경을 돌았고 경주에도 머물렀다. 전국을 떠돌며 살았다. 절에 머물기도 했고 산속에 움막을 짓고 살기도 했다. 가진 것은 없었다. 책 몇 권과 옷가지가 전부였다. 하루하루 먹을 것을 걱정해야 했다. 때로는 굶기도 했다. 추운 겨울에는 얼어 죽을 뻔하기도 했다. 사람들의 눈에는 초라하게 보였을 것이다. 천재라고 불리던 사람이, 높은 벼슬에 오를 수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떠돌이 중이 되어 구걸하며 산다. 실패한 인생이다.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다. 하지만 김시습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자유로웠다. 세상의 기준에서, 남의 시선에서, 출세와 명예에 대한 욕망에서 자유로웠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기에 잃을 것도 없었다.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았기에 어디든 갈 수 있었다. 그는 산을 올랐고 강을 건넜고 달빛 아래에서 시를 읊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혼자 웃었고 아무도 듣지 않는 곳에서 혼자 울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글로 남겼다. 우리는 노년에 이르러서야 깨닫는다. 소유하는 것보다 더 자유로운 것이 소유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많은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것을 지키느라 더 불안해진다는 것을.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자유로운가라는 것을. 김시습의 선택은 가난을 택한 것이 아니었다. 자유를 택한 것이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는 성공한 삶이었다. 당신의 기준은 무엇인가? 아직도 세상이 정해준 기준으로 당신 자신을 평가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제는 자기만의 기준을 세울 때가 되었는가? 떠난다는 것. 그것은 우리 문화에서 오랫동안 부정적으로 여겨져 왔다. 끝까지 버티는 것, 자리를 지키는 것, 책임을 다하는 것이 미덕이었다. 떠나는 사람은 무책임한 사람이었고 도망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김시습의 떠남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 그는 도망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선택한 것이었다. 세상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방향으로 걸어간 것이었다. 이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모두가 가는 길을 거스르는 것,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 안정과 명예를 포기하는 것. 쉬운 선택이 아니다. 오히려 버티는 것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한 선택이다. 젊었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다. 왜 사람들이 도중에 멈추는지, 왜 하던 일을 그만두는지, 왜 갑자기 다른 길로 가는지. 나약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다. 끈기가 없어서, 인내심이 부족해서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어떤 멈춤은 포기가 아니라는 것을. 어떤 떠남은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그것이 자신에게 정직한 선택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평생 달려왔다.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고, 일터에서 승진하고, 집을 사고, 자식을 대학에 보내고, 멈추지 않고 달렸다. 뒤를 돌아볼 틈도 없었다. 이것이 맞는 길인가 생각할 여유도 없었다.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문득 깨닫는다. 내가 원해서 달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남들이 가는 길을 따라간 것뿐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너무 늦었다는 것을. 하지만 정말 늦은 것일까? 이제 와서 멈추고 돌아보고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의미 없는 일일까? 김시습은 우리에게 보여준다. 언제든 멈출 수 있다는 것을.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을. 김시습의 떠돌이 생활은 약 30년간 이어졌다. 21살에 집을 나서서 50살이 넘어서까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했다. 아니, 정착하지 않았다. 그는 의도적으로 머물지 않았다. 그는 금강산의 절에 머물다가 어느 날 갑자기 떠났다. 경주에 정착할 기회가 있었지만 거기서도 떠났다. 사람들이 그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는 머물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편안한 곳에 정착하면 안 되는 것일까? 후원해주는 사람들도 있었고 제자가 되려는 이들도 있었다. 그런데 왜 계속 떠났을까? 아마도 김시습은 알고 있었을 것이다. 한 곳에 머물면 다시 세상의 그물에 걸리게 된다는 것을. 사람들의 기대가 생기고 역할이 생기고 얽매임이 생긴다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자유를 잃게 된다는 것을. 그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 떠났다. 끊임없이 움직임으로써 어떤 틀에도 갇히지 않으려 했다. 가난했지만 자유로웠고 외로웠지만 홀가분했다. 그의 방랑은 목적 없는 방황이 아니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자연을 관찰했고 사람들을 만났고 생각했고 글을 썼다. 그의 방랑은 곧 사유의 여정이었다.
세상을 이해하고 삶의 의미를 찾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여정이었다. 이 나이가 되면 우리도 방랑을 꿈꾼다. 물론 김시습처럼 떠돌이 생활을 할 수는 없다. 가족이 있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현실적인 제약도 많다. 하지만 마음만은 떠나고 싶다. 익숙한 것들에서, 반복되는 일상에서, 정해진 역할에서. 꼭 물리적으로 떠나는 것만이 방랑은 아니다. 마음으로 떠나는 것도 방랑이다. 익숙한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는 것,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 자신에 대해 다시 질문하는 것. 그것도 방랑이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그곳이 정말 당신이 있어야 할 곳인가? 아니면 이제는 떠날 때가 된 것은 아닌가? 김시습은 떠돌며 살았지만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 그는 평생 독서를 했다. 유교 경전뿐만 아니라 불교와 도교의 책도 읽었다. 역사책도 읽었고 문학작품도 읽었다. 중국의 고전은 물론이고 당시로서는 희귀했던 서적들까지 구해서 읽었다. 책은 그의 유일한 재산이었고 유일한 벗이었다. 산속 움막에서, 절의 작은 방에서 그는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낮에는 걸고 밤에는 읽었다. 배고파도 읽었고 추워도 읽었다. 독서는 그에게 무엇이었을까? 단순히 지식을 얻는 행위였을까?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였을까? 책은 김시습에게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이었다.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었지만 책을 통해서는 수많은 사상가들과 대화했다. 공자, 맹자, 장자, 노자, 석가모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들과 만났고 그들의 생각을 나누었다. 그리고 책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거울이기도 했다. 글자를 읽으며 그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았다. 왜 분노하는가? 왜 슬픈가? 왜 외로운가? 왜 세상을 떠났는가? 이 길이 옳은가? 끊임없이 자문하고 답을 찾아갔다. 그는 읽기만 한 것이 아니라 썼다. 시를 썼고 소설을 썼고 평론을 썼다. 그가 쓴 금오신화는 한국 최초의 한문 소설로 평가받는다. 그의 시는 깊은 사유와 섬세한 감정이 담겨 있다. 글쓰기는 그에게 또 다른 의미의 소통이었다. 당대의 사람들과는 소통하지 못했지만 그를 통해 후세와 소통했다. 지금 우리가 그의 글을 읽고 있다는 것이 그것을 증명한다. 이 나이가 되어 다시 책을 펼치게 된다. 젊었을 때는 성공하기 위해, 지식을 쌓기 위해 읽었다면 이제는 위로받기 위해, 이해하기 위해 읽는다. 책 속에서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지혜를 빌린다. 그리고 때로는 쓰기도 한다. 일기를 쓰거나 짧은 글을 쓰거나 누가 읽으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쓴다. 쓰는 동안 복잡했던 마음이 정리되고 막연했던 생각이 선명해진다. 당신에게는 책이 있는가? 당신의 생각을 나눌 대상이 있는가? 혼자라고 느낄 때 무엇이 당신을 위로하는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김시습과 같은 순간이 찾아온다. 은퇴가 그것이다. 일터에서 물러나는 것. 평생 해왔던 일을, 익숙했던 자리를 그만두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이 순간을 두려워한다. 나를 정의했던 직함이 사라지고 역할이 없어지고 쓸모가 없어진다고 느낀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고 명함을 내밀 수도 없고 무슨 일 하세요? 라는 질문에 대답할 말이 없다. 하지만 김시습을 보라. 그는 21살에 이미 모든 직함을 버렸다. 양반도 선비도 관리도 아니었다. 그냥 김시습이었다. 아니, 매월당이었다. 달을 벗삼는 사람이었다. 그는 우리에게 보여준다. 직함이 없어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역할이 사라져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벗어던졌을 때 비로소 진짜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은퇴는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남이 정해준 역할에서 벗어나 진짜 내가 누구인지 발견할 수 있는 기회다.
평생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이다. 관계도 마찬가지다. 이 나이가 되면 관계가 정리된다. 직장 동료들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사회적 모임도 줄어든다.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거나 건강이 나빠져서 만나기 어려워진다. 이것을 상실로만 볼 것인가? 아니면 관계의 재정의로 볼 것인가? 김시습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최소화했다. 제자도 거의 두지 않았고 친구도 많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만난 몇몇 사람들과는 깊은 우정을 나눴다. 양이 아니라 질이었다. 우리도 이제는 많은 사람을 만날 필요가 없다. 형식적인 관계, 의무적인 만남, 피곤한 사교.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도 괜찮다. 대신 정말 소중한 사람들,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 수 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고 해서 외로운 것은 아니다. 오히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과 만날 수 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 편안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과도 진정으로 편안할 수 있다. 당신의 관계는 어떤가? 아직도 의무감으로 유지하는 관계가 있는가? 정말 소중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당신 자신과는 편안한 사이인가? 김시습은 평생 혼자였다. 가족도 없었고 정착한 집도 없었고 곁을 지키는 사람도 없었다. 산속에서, 절간에서, 초가집에서 그는 홀로 지냈다. 그는 외로웠을까? 분명 외로웠을 것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아무리 세상을 등졌어도 사람이 그리운 순간은 있었을 것이다. 누군가와 말을 나누고 싶은 밤도 있었을 것이고 따뜻한 손길이 그리운 날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김시습의 혼자 있음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고독이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르다. 외로움은 결핍이다. 누군가가 곁에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혼자 있고 싶지 않은데 혼자인 상태다. 그래서 외로움은 괴롭다.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다. 하지만 고독은 다르다. 고독은 선택이다. 혼자 있기를 택한 상태다. 물론 그 안에도 쓸쓸함은 있다. 하지만 그 쓸쓸함은 괴롭지 않다. 오히려 고요하고 평온하다. 김시습의 고독은 후자였다. 그는 혼자 있기를 선택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도 있었지만 혼자 있는 것을 택했다. 왜냐하면 혼자 있을 때 그는 가장 자유로웠고 가장 자기다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고독 속에서 그는 생각할 수 있었다. 대상의 소음에 방해받지 않고 깊이 사유할 수 있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고독 속에서 그는 창작할 수 있었다. 시를 쓰고 소설을 쓰고 글을 남겼다. 그의 작품들은 모두 고독 속에서 탄생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없었다면 그 작품들도 없었을 것이다. 고독 속에서 그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사회가 만든 나, 타인이 기대하는 나가 아니라 진짜 나 자신을. 그리고 그 자신과 화해할 수 있었다. 이 나이가 되면 우리도 고독을 배워야 한다. 젊었을 때는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했다. 외로울까봐, 쓸쓸할까봐.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만났고 바쁘게 움직였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조용히 앉아서 차 한 잔을 마시며 아무 생각 없이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그런 시간이 주는 평온함을 알게 된다. 혼자 있다고 외로운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외로울 수 있고 혼자 있어도 충만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수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다. 당신은 혼자 있을 수 있는가?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아무 할 일 없이 그냥 존재할 수 있는가? 혼자 있을 때 당신은 무엇을 느끼는가? 불안한가? 아니면 편안한가? 김시습이 고독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속에 자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혼자 있을 때 그는 어떤 역할도 연기할 필요가 없었다.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할 필요도, 체면을 지킬 필요도, 예의를 차릴 필요도 없었다.
산속에서 혼자 있을 때 그는 그냥 김시습이었다. 옷차림을 신경 쓸 필요도 없었고, 말투를 조심할 필요도 없었고, 표정을 관리할 필요도 없었다. 웃고 싶으면 웃고, 울고 싶으면 울고, 소리 지르고 싶으면 소리 지를 수 있었다. 이것이 자유다. 누구도 나를 평가하지 않는 공간. 어떤 모습이어도 괜찮은 시간. 그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긴장을 풀고 진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너무 많은 역할을 해왔다. 직장에서는 책임감 있는 직원이어야 했고, 가정에서는 좋은 부모여야 했고, 사회에서는 모범적인 시민이어야 했다. 그렇게 끊임없이 무언가가 되어야 했다. 그런데 이제 그 역할들이 하나씩 사라진다. 은퇴하고, 자식들이 독립하고,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면서 해야 할 역할이 줄어든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상실로 느낀다. 정체성의 위기를 겪는다. 하지만 다르게 볼 수도 있다. 역할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곧 자유를 얻는다는 뜻이다. 이제는 누군가가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그냥 나 자신으로 존재하면 된다. 김시습은 이 자유를 일찍 선택했다. 21살에 모든 역할을 버리고 그냥 자기 자신이 되었다. 그것이 쉬운 선택은 아니었지만 그는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다. 우리는 그만큼 극단적일 필요는 없다. 하지만 조금씩 역할의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다. 좋은 부모여야 한다는 부담에서, 성공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남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욕구에서, 그리고 조금씩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올 수 있다. 남이 아닌 나 자신이 보기에 괜찮은 사람. 세상의 기준이 아닌 내 기준으로 충분한 삶. 그것을 향해 천천히 걸어갈 수 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역할의 무게를 지고 있는가? 그 역할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 내려놓아도 괜찮은 것은 아닌가? 그리고 역할을 벗어던진 당신은 누구인가? 김시습은 58배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현대의 기준으로는 그리 길지 않은 생애였지만 당시로서는 적지 않은 나이였다. 그는 젊은 시절의 열정도, 중년의 성취도, 노년의 평온함도 모두 경험했다. 특히 그의 말년은 조용했다. 더 이상 떠돌지 않고 경주 인근의 작은 암자에 머물렀다. 몸도 예전 같지 않았고 가난도 더 심해졌다. 하지만 마음은 평온했다고 한다. 그 시기에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을 것이다. 화려한 출세는 하지 못했지만 후회는 없었을까? 가족도 없이, 가진 것도 없이, 이름도 제대로 남기지 못하고 죽게 되었는데 그래도 괜찮았을까? 김시습이 남긴 글들을 보면 그는 평온했던 것 같다.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고 자신의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담담하게 죽음을 받아들였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 그는 무엇을 얻었기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떠나면서도 평온할 수 있었을까? 아마도 그는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인생의 의미가 무엇을 얼마나 이루었는가에 있지 않다는 것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얼마나 높이 올랐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았는가, 자기 자신에게 떳떳했는가라는 것을. 김시습은 자기 자신에게 떳떳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실패했을지 몰라도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는 성공한 삶이었다. 타협하지 않았고 굽히지 않았고 자기 길을 걸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우리도 이제 그런 질문을 해야 할 때가 되었다. 내 인생은 어땠는가? 남들이 보기에 성공한 인생이었는가? 아니면 나 스스로 만족하는 인생이었는가? 많이 이루지 못했더라도 괜찮다. 높이 오르지 못했더라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내가 선택한 길을 걸었는가, 나다운 방식으로 살았는가다. 이 나이가 되어서야 깨닫는다. 인생은 성적표가 아니라는 것을. 누가 채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직 나 자신만이 내 인생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평가의 기준은 단순하다. 후회 없이 살았는가? 자기 자신에게 솔직했는가? 마지막 순간에 이 삶으로 괜찮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당신은
당신의 삶에 대해 뭐라고 말할 것인가? 만족하는가? 아니면 아직 할 일이 남았는가? 그리고 그 남은 일은 정말 당신이 원하는 일인가? 김시습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는 혼자 있어도 충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아도, 높은 지위에 있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삶은 충분히 의미 있을 수 있다. 그는 평생 가난했지만 정신적으로는 풍요로웠다. 책을 읽고 시를 쓰고 자연을 감상하고 깊이 사유했다. 그의 내면은 끊임없이 활동했고 성장했고 깊어졌다. 사람들은 혼자 있으면 무료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한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려 하고 사람들을 만나려 하고 바쁘게 움직인다. 하지만 진짜 풍요로운 내면을 가진 사람은 혼자 있어도 지루하지 않다. 생각할 것도 많고 느낄 것도 많고 할 것도 많다. 책 한 권을 읽어도 깊이 읽을 수 있고 차 한 잔을 마셔도 음미할 수 있고 산책을 해도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김시습에게는 그런 내면의 풍요로움이 있었다. 그래서 그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았다. 가진 것이 없어도 가난하다고 느끼지 않았다. 세상이 그를 잊어도 그는 자기 자신을 잊지 않았다. 우리도 그런 내면을 가꿀 수 있다. 늦은 것 같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 책을 읽는 것도 좋다. 글을 쓰는 것도 좋다. 산책을 하며 생각하는 것도 좋다. 음악을 듣는 것도, 그림을 그리는 것도, 정원을 가꾸는 것도 좋다. 무엇이든 자기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 혼자 있는 것이 외롭지 않다는 것을, 조용한 것이 무료하지 않다는 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당신의 내면은 얼마나 풍요로운가? 혼자 있을 때 당신은 무엇을 하는가? 그 시간이 충만한가? 아니면 공허한가? 그리고 그 내면을 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김시습은 세상에서 물러났지만 세상을 외면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세상 밖에 있었기에 세상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었다. 그의 글을 보면 당시 사회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내용이 많다. 권력의 부패, 백성의 고통, 위선적인 선비들, 형식적인 유교 윤리. 그는 세상 속에 있을 때보다 세상 밖에 있을 때 더 정확하게 본 것이다. 왜 그럴까? 거리가 주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세상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너무 가까이 있어서 전체를 보지 못한다. 나무는 보지만 숲은 보지 못한다. 일상의 소소한 일들에 매달려서 큰 그림을 놓친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세상의 규칙과 가치관에 길들여져서 그것을 의심하지 못한다. 하지만 세상 밖으로 나오면 거리가 생긴다. 그 거리 때문에 전체가 보인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다. 모두가 옳다고 하는 것이 정말 옳은지 의심할 수 있다. 김시습은 그 거리에서 세상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많은 것을 보았다. 권력이 어떻게 사람을 타락시키는지, 명분이 어떻게 악용되는지, 형식이 어떻게 본질을 가리는지. 세상 속에 있었다면 보지 못했을 것들을. 그는 그것을 글로 남겼다. 금오 신화 같은 소설에서 그는 세상의 부조리를 우화적으로 비판했다. 시에서는 자신의 분노와 슬픔을 솔직하게 표현했다. 그의 글은 당시에는 이해받지 못했지만 후대에 높이 평가받았다. 이 나이가 되어 우리도 경험한다. 일터에서 물러나고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면서 세상과 거리가 생긴다. 그리고 그 거리에서 보면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인다. 평생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가치관들이 사실은 시대적 산물이었다는 것을. 꼭 성공해야 한다고, 꼭 높이 올라가야 한다고, 꼭 많이 가져야 한다고 믿었는데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 그저 한 시대의 기준이었다는 것을. 젊었을 때는
경쟁에 몰두했다. 남보다 앞서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 보니 그 경쟁이 무슨 의미가 있었나. 조금 더 빨리 간 것이, 조금 더 많이 가진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었나. 젊었을 때는 남의 시선을 의식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창피하지는 않을까, 체면이 서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보니 남들은 나에게 그렇게 관심이 없었다. 다들 자기 삶을 살기 바빴다. 이렇게 거리가 생기면 보이는 것들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것이 결코 쓸데없는 일이 아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더 현명해지고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서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직도 세상 한가운데에 있는가? 아니면 조금 물러나 있는가? 그리고 그 위치에서 무엇이 보이는가? 김시습은 세상을 비판했지만 그것은 증오에서 나온 비판이 아니었다. 오히려 깊은 이해에서 나온 비판이었다. 그는 세상을 미워해서 떠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했기에 떠난 것이다. 그의 글을 보면 분노도 있지만 슬픔도 있다. 왜 사람들이 서로를 해치는가? 왜 권력은 사람을 타락시키는가? 왜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가? 이런 질문들이 그의 글에 가득하다. 이것은 세상을 포기한 사람의 질문이 아니다. 세상을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사람의 질문이다. 그는 떠났지만 여전히 세상을 걱정했다. 사람들을 미워했지만 동시에 사랑했다. 이 나이가 되면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 젊었을 때는 세상에 대해 분노했다. 부당한 것들에 화가 났고 바꾸고 싶었다. 싸우고 항의하고 때로는 좌절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분노보다는 이해가 생긴다. 세상이 왜 그런지,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그들도 각자의 사정이 있고 한계가 있고 고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지만 예전처럼 격렬하게 분노하지는 않는다. 대신 조용하게, 담담하게 자기 생각을 정리한다. 김시습도 그랬다. 세조의 찬탈을 용서하지 않았지만 세조를 저주하지도 않았다. 세상의 부조리를 비판했지만 세상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그는 거리를 두었지만 관계를 끊지는 않았다. 이것이 성숙한 태도다. 세상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비판할 것은 비판하되 이해할 것은 이해하는 것. 분노에 휩싸이지도 않고 무관심에 빠지지도 않는 것. 당신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아직도 분노하는가? 아니면 무관심한가? 비판하되 이해하는 균형을 찾았는가? 그리고 그 균형 속에서 당신은 평온한가? 김시습이 죽었을 때 그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장례를 치러줄 사람도 거의 없었다. 그의 저술들도 제대로 정리되지 못한 채 흩어져 있었다. 세상은 그를 잊은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그의 가치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가 남긴 글들이 하나둘 모아지고 연구되기 시작했다. 금오 신화는 한국 문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의 시는 깊이 있는 작품으로 평가받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삶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가 되었다. 세상의 기준에 굴하지 않고 자기 길을 걸은 사람. 타협하지 않고 신념을 지킨 사람. 가난했지만 자유로웠던 사람. 그의 삶은 후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